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혹은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분명 웃으면서 대화했고 별일 아닌 것처럼 헤어졌는데 집에 도착하니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뭔가 걸립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정작 뭐가 이상한지는 딱 집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사람을 너무 까다롭게 보는 건 아닌가? 나이 들어서 성격이 까칠해진 건가? 이런 생각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참고 넘깁니다. 그리고 또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찝찝함, 그거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치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직관은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다만 머리가 아직 정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배신당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만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사람의 본성을 읽는 8가지 관찰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기준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의심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관찰입니다.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이 먼저 말합니다. 박 선생님은 동네 약국 앞에서 오랜 지인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악수를 받는 순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손은 잡았는데 손바닥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쥐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 끝만 살짝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손을 빼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말은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은 계속 뭔가 어색했습니다. 웃으며 대답은 하는데 손은 계속 주머니 안에 있거나 가방 끈을 만지거나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왜 그 사람 앞에서 편하지 않았을까? 말은 다정했는데 왜 거리가 느껴졌을까? 답은 손에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손의 움직임을 비언어적 신호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감정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손도 열립니다. 손바닥이 보이고 제스처가 부드럽고 상대를 향해 움직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손도 닫힙니다. 주먹을 쥐거나 팔짱을 끼거나 뭔가를 만지작거립니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손이 상대를 향하면 관심과 환대의 신호입니다. 손이 자기 몸 쪽으로 오거나 뒤로 가거나 무언가를 막듯 앞으로 내밀면 거부와 방어의 신호입니다. 불안할 때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손가락을 꼬거나 손톱을 뜯거나 손을 비비는 행동은 긴장의 표시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손을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손을 숨깁니까? 손을 여러분 쪽으로 내밉니까? 손이 떨립니까? 손이 편안합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시장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자마자 손을 활짝 펴고 어머, 이게 누구야? 하며 다가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반대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고개만 까닥하며 안녕하세요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입니다. 손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입은 웃는데 손은 도망가려고 준비하면 그게 진짜 마음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손끝에서 먼저 드러난다. 말보다 손을 믿어라.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솔직한 부분입니다. 뇌가 친절하게 대해야지라고 명령해도 손은 진짜 감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손을 보면 상대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의 손을 관찰하십시오. 악수할 때, 대화할 때, 헤어질 때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십시오. 손이 열려 있고 편안하면 관계도 편안합니다. 손이 숨거나 떨거나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면 이 사람은 지금 불편합니다. 둘째, 여러분 자신의 손도 점검하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손을 숨기거나 주먹 쥐고 있진 않은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편안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관계를 점검할 때입니다. 셋째, 상대가 계속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린다면 천천히 말을 이어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럴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상대에게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은 여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관계는 그렇게 지켜집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두 번째 시선의 방향이 마음의 방향입니다. 최 선생님은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함께 듣는 분과 차를 마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말도 많고 웃음도 많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건강검진 결과 이야기를 꺼내자 그 사람의 눈이 갑자기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면서도 눈은 계속 다른 곳을 봤습니다. 최 선생님이 자녀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는 끄덕이는데 시선은 핸드폰 화면을 훑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본인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자 갑자기 눈이 반짝였습니다. 최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열심히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집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내 이야기는 듣지 않는구나. 시선이 알려줬습니다. 시선은 관심의 방향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을 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올 때 눈을 맞춥니다. 반대로 관심 없으면 눈이 딴 데로 갑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때, 불편한 질문을 받을 때, 숨기고 싶은 게 있을 때 시선을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눈을 피하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주제에서 흔들리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눈을 잘 맞추는 사람이 특정 주제만 나오면 갑자기 시선을 돌린다면 그 주제에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평소엔 눈을 잘 안 맞추다가 본인 관심사만 나오면 갑자기 눈이 반짝인다면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맞추는 사람은 여러분께 관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야기할 때 눈이 다른 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 여러분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답하는데 그 사람 눈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인사치레입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 눈을 똑바로 보면서 여러분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표정이 따라 움직인다면 이 사람은 진심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눈으로 흐른다. 눈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있다.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네, 들어요 하면서도 눈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의 시선을 관찰하십시오. 여러분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는지 다른 곳을 보는지 확인하십시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산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께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보십시오. 상대가 눈을 피한다면 그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셋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직접 확인하십시오. 애매하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럴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은 주도권을 지킵니다. 상대가 눈을 피하든 말든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대로 진행합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세 번째 침묵은 빈칸이 아닙니다. 김 선생님은 명절에 가족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조카가 취업 준비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조카 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 식사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은 그 침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왜 말을 멈췄을까? 뭐가 불편했을까? 그냥 피곤한 걸까? 아니면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 조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있었지만 참았다고 했습니다. 분위기 망칠까봐, 괜히 예민해 보일까봐 그냥 입을 다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더 큰 불편함을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강합니다.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편안한 침묵입니다. 서로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차 마시면서 산책하면서 같이 앉아 있으면서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침묵은 신뢰의 표시입니다. 굳이 말로 채우지 않아도 관계가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불편한 침묵입니다. 갑자기 말이 끊기고 공기가 무겁고 누군가 뭔가 참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침묵은 경고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향을 말합니다. 사람은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말을 멈춥니다. 화가 나거나 실망했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침묵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침묵을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여러분, 침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면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표정이 굳어 있다면 괜찮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하면서 눈을 피한다면 별일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와 통화하는데 갑자기 말이 뚝 끊겼습니다. 거기 계세요? 물었더니 네, 있어요 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이럴 때 괜찮으세요?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상대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침묵을 억지로 깨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침묵을 존중하십시오. 그 사람이 준비되면 말할 겁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침묵은 빈칸이 아니라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메시지다. 침묵 속에 진짜 감정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침묵으로 나옵니다. 그걸 읽어내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침묵의 종류를 구분하십시오. 편안한 침묵인지 불편한 침묵인지 느껴보십시오. 공기가 무거우면 불편한 침묵입니다. 둘째, 불편한 침묵을 느꼈다면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하셨어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상대가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파고들지 마십시오. 셋째, 여러분 자신도 침묵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억지로 말을 만들지 마십시오. 불편하면 참지 말고 말하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말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십시오. 이럴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괜찮으시면 나중에 편할 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상대에게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관계는 그렇게 존중됩니다. 괜찮으시면 나중에 편할 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약자 앞에서 진짜가 나옵니다. 이 선생님은 오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예의 바르고 말도 부드럽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커피를 주문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다른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친구는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제대로 안 들으셨어요?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사과했는데 친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바쁘면 주문 제대로 받으시든가. 이 선생님은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태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 앞에서 나옵니다. 자기보다 힘센 사람, 필요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아무 이득도 안 되는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진짜 인격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권력거리 지수와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식당 직원, 택시 기사, 청소하시는 분, 병원 간호사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친절한 건 당연합니다. 나한테 뭔가 받을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 이득 없는 사람에게도 친절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께 친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사람이 종업원에게 반말을 합니다. 이것 좀 가져와요. 빨리 좀요.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께 웃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필요 없어지면 똑같이 대할 겁니다. 반대로 식당 직원에게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말하는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위아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품격입니다. 어떤 사상가가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가 약자를 대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맞습니다. 강자 앞에서 고개 숙이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약자 앞에서도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 그게 인간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식당, 택시, 병원, 마트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그게 진짜 모습입니다.
둘째, 만약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는 친절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무례하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도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례한 행동을 목격했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동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을 말하십시오. 이럴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런 방식은 저는 조금 불편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선을 긋습니다. 상대방이 바뀌든 안 바뀌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방식은 저는 조금 불편합니다. 다섯 번째, 웃음의 크기가 마음의 결핍을 말합니다. 정 선생님은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학창시절 별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친구가 야, 너 그때 별명이 뭐였더라? 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과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그건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하자 그 친구는 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장난인데 뭐. 옛날 일인데 그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런데 별명 당사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웃음은 즐거움이 아니라 불편함을 덮으려는 웃음이구나. 웃음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웃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따뜻한 웃음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웃음입니다. 상대를 살리는 웃음입니다. 이런 웃음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상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둘째는 차가운 웃음입니다. 비웃음, 조롱, 불안을 감추기 위한 웃음입니다. 과장되거나 갑작스럽거나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웃습니다. 또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웃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웃습니다. 이런 웃음은 크기는 크지만 마음은 작습니다. 진짜 웃음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향인가, 죽이는 방향인가. 여러분, 웃음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누군가 과하게 웃는다면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즐거워서 웃는 건지 아니면 뭔가 감추려고 웃는 건지 구분하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는데 누군가 계속 졌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어유, 오늘 운도 없으시네 하며 크게 웃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웃지 않습니다. 이건 비웃음입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반대로 누군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요. 나도 그래요 하며 부드럽게 웃어준다면 이건 따뜻한 웃음입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웃음입니다. 웃음의 크기가 아니라 웃음의 방향을 보십시오. 어떤 작가가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웃음의 크기는 마음의 결핍을 말한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크게 웃을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진짜 즐거운 사람은 과하게 웃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습니다. 과한 웃음 뒤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의 웃음이 누구를 향하는지 보십시오. 함께 웃는 건지, 누군가를 비웃는 건지 구분하십시오. 둘째, 과한 웃음을 경계하십시오. 너무 크게, 너무 자주 웃는 사람은 뭔가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웃음으로 덮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누군가 여러분을 비웃는다면 동조하지 마십시오.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럴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웃을 일이 아니라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은 선을 긋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웃을 일이 아니라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관찰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손, 시선, 침묵, 태도, 웃음. 이 5가지만 봐도 사람의 진심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나머지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사과는 말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한 선생님은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이웃은 며칠 전 한 선생님 집 앞에 택배를 잘못 놓아서 불편을 끼쳤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마주치자 이웃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죄송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한 선생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과는 했는데 뭔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사과만 하고 끝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태도구나. 책임이구나. 진심 사과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인정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말하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진짜 사과입니다. 둘째, 배려입니다. 상대가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불편하셨죠?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책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하는 겁니다. 다음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향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과합니다. 말만 하고 끝냅니다. 이런 사과는 오히려 상대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진짜 사과는 말보다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받을 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상대가 정말 미안해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건지 구분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내는 사람은 진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밀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가버립니다.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입니다. 반대로 어머,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앞을 안 보고 갔네요 하며 여러분을 확인한다면 이건 진심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길이가 아니라 사과의 내용을 보십시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100번 말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진짜 사과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형식적 사과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만 말하고 끝내는 사람에게는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둘째, 사과 후 행동을 보십시오. 사과하고 나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닙니다. 셋째, 여러분도 사과할 때는 3가지를 포함하십시오. 인정, 배려, 책임. 그게 어른의 사과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말로만 끝내지 말고 어떻게 정리할지 말씀해 주세요.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은 기준을 세웁니다. 말뿐인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로만 끝내지 말고 어떻게 정리할지 말씀해 주세요. 7번째, 돈 이야기는 인품이 보이는 시험지입니다. 송 선생님은 친구와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송 선생님이 제가 낼게요 했더니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하며 카드를 냈습니다. 송 선생님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만남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번엔 제가 냈으니까 오늘은 선생님 차례죠? 송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저번에 친구가 먼저 자기가 낸다고 했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내자는 뜻이었나? 그냥 친절인 줄 알았는데 거래였나? 송 선생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 이야기에 진심이 보이는구나. 돈은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함께 나눕니다. 기꺼이 냅니다. 부담 없이 줍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만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돈을 계산합니다. 누가 얼마 냈는지, 누가 몇 번 냈는지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주고받는 게 정확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혜성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주고받는 게 공평해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게 과하면 관계가 차갑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방식입니다.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 한쪽만 계속 내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내는지, 그 패턴을 보면 관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누군가 돈 이야기를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은 관계보다 거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친구가 오늘은 제가 낼게요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저번엔 제가 냈으니까 하며 여러분이 내길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모든 걸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내고 다음에 여러분이 내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관계를 돈으로 재지 않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다. 맞습니다. 돈 앞에서는 가면이 벗겨집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너그러운지, 얼마나 계산적인지 다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돈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방식을 보십시오. 한쪽만 계속 낸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둘째, 불편하면 명확히 하십시오. 각자 내자고 미리 정하십시오.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불편해집니다. 셋째, 돈을 너무 세세하게 계산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런 사람은 관계도 계산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앞으로는 각자 계산으로 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은 관계를 정리합니다. 서로 부담 없이 명확하게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더 건강합니다. 우리 앞으로는 각자 계산으로 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8번째, 한 번의 실수보다 반복되는 패턴이 본성입니다. 조 선생님은 1년 전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 친구는 친절했고 배려심도 있었고 말도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시간 괜찮으세요? 물었는데 이젠 내일 시간 되죠? 합니다. 처음엔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이젠 이것 좀 해주세요 합니다. 처음엔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젠 당연하다는 듯이 받습니다. 조 선생님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5번 계속되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었습니다. 조 선생님은 결국 거리를 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향을 말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처음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배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익숙해지면서 편해지면서 진짜가 나옵니다. 한 번은 실수입니다. 두 번은 우연입니다. 그런데 세 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패턴입니다.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본성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패턴을 보고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다음엔 달라질 거야 하며 참습니다. 그런데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패턴을 보고 관계를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처음만 보지 마십시오. 처음은 누구나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을 존중하는지 보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던 사람이 점점 늦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교통 문제, 두 번은 급한 일, 세 번은 깜빡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이건 패턴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시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배려가 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관계가 익숙해져도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패턴을 보십시오. 패턴이 답입니다. 어떤 현자가 이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다. 두 번은 우연이다. 세 번은 선택이다. 맞습니다. 패턴은 선택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그 패턴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찰하십시오. 상대의 행동이 한 번인지 계속인지 확인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패턴은 기록으로 보입니다. 둘째, 기준을 세우십시오. 몇 번까지 참을 건지, 어디까지 받아들일 건지 미리 정하십시오. 기준이 없으면 계속 당합니다. 셋째, 패턴이 반복되면 행동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불편합니다. 말하십시오. 그래도 안 바뀌면 거리를 두십시오. 넷째, 거리 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가 평생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는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이 방식은 어렵습니다. 제 기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은 선을 긋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은 어렵습니다. 제 기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8가지 관찰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손입니다. 손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떨리는지 보십시오. 손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둘째, 시선입니다. 눈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십시오. 시선은 관심의 방향입니다. 셋째, 침묵입니다. 말이 끊긴 순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빈칸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넷째, 태도입니다. 약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태도는 가면을 벗깁니다. 다섯째, 웃음입니다. 웃음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웃음인지 죽이는 웃음인지 구분하십시오. 여섯째, 사과입니다. 말뿐인 사과인지 책임지는 사과인지 보십시오. 사과는 행동입니다. 일곱째, 돈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패턴을 보십시오. 돈은 인품을 보여주는 시험지입니다. 여덟째, 패턴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패턴이 본성입니다. 이 8가지만 기억하셔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 찝찝함, 그건 예민함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치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나쁜 사람을 골라내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려는 겁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만나는 사람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손이 떨리는지, 손이 열려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둘째, 불편한 상황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한 문장이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불편합니다. 말해 보십시오. 셋째, 메모를 시작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다면 간단히 적어 두십시오. 패턴은 기록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찝찝했던 상황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